1980년대 한국 영화계는 단 한 인물의 등장으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10년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아역 스타 안성기. 그의 본격적인 활약과 함께 한국 영화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하지만 복귀 직후의 현실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명 배우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국제영화제 연기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운 천재 아역 스타였다고 해도 10년이라는 공백의 무게를 단번에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역 시절처럼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성기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연기자로서 완전히 성숙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대에 이르러 안성기는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 그가 남긴 기록들은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전무후무한 숫자로 남게 됩니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안성기는 백상예술대상 나무주연상을 무려 4년 연속 석권합니다. 백상예술대상 60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이었죠. 같은 시기인 1982년과 1983년에는 대종상 나무주연상까지 2년 연속으로 거머쥡니다. 기라성 같은 후배 배우들이 세계 무대를 누비는 오늘날에도 백상 4연패와 대종상 2연패는 여전히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불멸의 대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기록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아역 배우 안성기의 이름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가던 1980년 중국집 철가방을 들고 서툰 걸음으로 골목을 누비던 한 청년의 모습에서 그 전설은 시작됩니다. 바로 이장호 감독의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입니다. 이 영화는 1980년대 초반 서울을 휩쓴 개발 광풍 속에서 사회 가장자리로 밀려난 새 청년의 꿈과 좌절을 그린 리얼리즘의 걸작입니다. 안성기가 맡은 인물 덕배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중국집 배달원으로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소심하고 어수룩하며 세상 앞에서 늘 주눅 들어있는 존재였죠. 맹견에게 쫓겨 빈손으로 돌아오는 겁쟁이이자 상류층 아가씨에게 이용당하고도 허허 웃어넘기는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을 연기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첫날부터 현장은 엉망이었고 단순한 이동 장면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안성기를 향해 이장호 감독은 불벼락 같은 질책을 쏟아냅니다. 그게 연기냐? 그러고도 네가 배우냐. 그 한마디는 안성기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매일 밤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덕배라는 인물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 그는 실제 중국집에 들어가 견습생으로 일하며 배달원들의 말투와 몸짓을 몸에 익혔고 짧은 춤 장면 하나를 위해서도 무려 석 달 동안 디스코를 배우며 준비했습니다. 이장호 감독의 독설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은 안성기를 진짜 배우로 완성시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또 다른 거장 김기영 감독은 당시의 안성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러닝셔츠 바람으로 말을 더듬으며 그는 서울의 개발지만큼이나 황량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왔다. 안성기는 항상 감정 표현을 한 박자 삼키면서 내뱉는다. 그래서 그의 연기는 작품만큼이나 싱그러웠고 생동감이 있었다. 덕배는 그렇게 안성기에게 단순한 성공작이 아닌 연기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이후 안성기는 임권택 감독을 만나며 배우로서 또 한 번의 질적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영화 만다라는 파괴승과 구도승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 인간의 번뇌와 해탈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이었습니다. 안성기는 이 영화에서 수행승 버분 역을 맡습니다. 완벽한 몰입을 위해 실제로 머리를 깎았고 촬영이 없는 날에도 승복을 입고 불경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그를 진짜 스님으로 착각해 합장할 정도였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임권택 감독은 경애와 우려가 섞인 시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안성기가 영화 만다라에서 뛰어난 연기로 수행승 역할을 소화해내자 저는 이 젊고 유능한 배우가 연기자로서의 수명이 얼마나 갈까 생각했습니다. 영화 속의 법운 스님만큼이나 금욕적이고 자기 절제가 심한 안성기라는 연기자에게 보낸 우려의 시선이었습니다. 좋건 싫건 많은 인생 체험을 통해서 연기 역량을 키워가야 할 배우라는 직업이니 스스로를 옥죄는 삶은 문제가 있다는 안 해도 좋을 생각을 했습니다. 안성기는 꽃미남도 아닐 뿐더러 인기를 위해 성적 매력을 뿜어내지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과장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의 일탈을 원했었는데
근자엔 술잔이 비워지면 채우라고 재촉할 만큼 술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거나하게 허물어진 모습이 생소하기도 하고 정답기도 합니다. 특히 눈밭을 헤매다 얼어 죽은 동료를 끌어안는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사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슬픔을 겉으로 터뜨리지 않고 안으로 깊게 사겨내는 그의 표정은 영화 전체의 주제를 완성시키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안성기 스스로도 이 작품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은 연기의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고. 1982년 안성기는 또 한 번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도전합니다. 임건택 감독의 영화 안개마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 깨철 역을 맡은 것이죠. 이 영화의 배경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폐쇄적인 집성촌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우둔한 바보 깨철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성불구자라고 믿으며 경계의 대상조차 삼지 않죠. 하지만 밤이 되면 깨철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그는 사실 마을 여성들이 억눌러온 욕망을 은밀하게 받아내는 일종의 공공의 해방구였던 겁니다. 낮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침을 흘리던 바보가 밤이 되면 형형한 눈빛의 사내로 변하는 이 기묘한 이중성. 안성기는 이 익명의 권력자를 오직 눈빛 하나만으로 설득해냅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이 영화의 배드신 촬영이 몹시 괴로웠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남자가 덮치면 거세게 소리 지르고 저항하는 여자의 모습이 또 다른 에로틱한 농도를 만든다는 그런 디테일한 감수성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작품과 별개로 그런 장면을 촬영하는 일은 대부분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아요. 그때도 참 여러모로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안성기는 유독 러브신을 어려워하는 배우였습니다. 여기에 배드신까지 포함되면 부담은 더 커졌죠. 한 인터뷰에서는 멜로드라마가 원래 체질에 맞지 않아 키스신조차 수줍어서 견디기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사회성이 있는 작품들을 주로 골라서 출연하다 보니까 멜로적이거나 부드러운 감정, 사랑의 감정은 약해지기 마련이었죠. 아무래도 강한 생각과 시선을 갖게 되니까요. 부드러운 멜로는 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배우 안성기에게 러브신은 연기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때 이것이 자신의 약점이 되어 배우로서의 한계를 만드는 것은 아닐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거나 입을 맞춰도 아주 분위기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잘 못해요. 쑥스러워서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안성기의 타고난 천성이라 할 수 있는 이 수줍음이 깨철이라는 인물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영화 만다라의 수행승 법은과 안개마을의 깨철,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두 인물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안성기의 연기력은 분명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기력에 비해 대중성과의 거리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이 시기까지의 안성기는 관객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배우라기보다는 존재 자체가 무거운 연기자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보여준 인물들은 대중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다라의 법우는 범접하기 힘든 금욕적인 구도승이었고 안개마을의 깨철은 비밀스럽고 기괴한 욕망을 품은 바보였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이고 무거운 캐릭터들은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는 충분했지만 우리 곁에 사는 이웃처럼 친근하게 다가오기는 어려웠습니다. 즉, 당시의 안성기는 관객의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스타라기보다는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는 예술영화 전담 배우 혹은 어렵고 무거운 배우라는 인식이 훨씬 강했던 셈입니다. 대중은 그의 연기에 감탄했지만 아직 그와 함께 웃고 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안성기는 어떻게 이 거리감을 극복하고 모두의 사랑을 받는 국민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배창호 감독의 영화 고래사냥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랑에 실패하고 방황하던 대학생 병태가 거지 왕초 민우를 만나 벙어리 여인 춘자를 고향으로 데려다주는 여정을 그린 로드무비입니다. 안성기가 맡은 민우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도 인생의 철학을 읊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지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내려놓은 그의 변신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죠. 오죽하면 촬영 도중 거지 차림으로 길바닥에서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는 그를 보고 배창호 감독조차 진짜 거지인 줄 알고 담배를 건네주었을까요? 민우를 연기하는 안성기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철없는 몸짓은 군사독재 시절 억눌려 있던 관객들에게 해방감과 희망을 안겨주었죠.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영화의 유머와 활력을 불어넣으며 안성기는 이 작품을 통해 비로소 대중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을 얻게 됩니다. 국민 배우라는 호칭의 토대가 이때 마련된 셈이었죠. 하지만 안성기는 이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고래사냥의 해맑은 웃음을 단숨에 지워버리고 1985년 영화 깊고 푸른 밤에서 전혀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자 백호빈. 그는 가짜 결혼 상대인 제인을 철저히 이용하고 버리는 냉혈한이었습니다. 영주권 획득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간성마저 저버린 남자의 광기, 무표정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관객들은 불과 1년 만에 극과 극을 오가는 안성기의 연기폭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에 안성기는 뛰어난 감독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톱배우로 성장합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인물들을 연이어 소화해내며 그는 하나의 작품, 하나의 배역마다 배우로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점검해 나갔습니다. 연기를 향한 그의 유별난 태도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나는 촬영 전날이면 뛰지도 않고 빨리 걷지도 않아요. 가급적 큰 소리도 지르지 않고 조용히 지내지요. 왜냐하면 다음날 촬영을 위해 힘을 아껴두는 겁니다. 숨 하나라도 아껴두고 싶은 거죠. 영화에 전념하겠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출연을 고사해왔던 것도 안성기라는 배우가 얼마나 영화에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중적 명성이 커지면서 광고 출연 제의도 잇따랐습니다. 1983년 처음으로 동서식품 커피 광고 제의를 받았을 때 그는 무려 한 달 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결정을 앞두고 이장호 감독과 작가 최인호에게 상담까지 했을 정도였죠. 이 시기를 배창호 감독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1983년이었나 평소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그가 취해서 빨개진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뭔가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지 몹시 초췌해 보였다. 커피 광고 출연 의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작품에도 지금 이상으로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출연을 권했다. 이때 나는 진짜 연기자로서 영화계에 확고한 위치를 매김하고 싶다는 일념에서 광고 출연조차 고뇌하는 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라는 카피와 함께 온화하고 부드러운 남편을 연기한 안성기의 모습은 오늘날 대중이 그에게 품고 있는 이미지를 완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안성기는 오히려 이런 이미지의 고착이 영화배우로서 자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영화라는 예술 앞에서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진지한 구도자였습니다. 내일의 촬영을 위해 오늘의 걸음 속도까지 조절하던 배우. 1980년대의 안성기는 그렇게 자신을 지우고 배역에 영혼을 채워 넣으며 한국 영화의 자존심으로 자리매김해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에게도 예상치 못한 시련은 찾아옵니다. 1990년대 신세대 배우들의 등장과 함께 그는 주연 배우로서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그 위기 앞에서 안성기가 선택한 파격적인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련을 넘어 마침내 국민 배우라는 호칭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는 안성기의 또 다른 선택과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